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세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산업화, 그 믿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매달 사이렌이 울리고, 달리던 차가 우뚝 멈추고, 학생들은 수업을 멈추고 책상 밑으로 쏙 들어가고, 밤에는 온 동네 불을 모두 끄던 그 기억 말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경제 발전을 일구면서도 북한의 남침 야욕에 맞서기 위해 매달 꼬박꼬박 훈련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세대 아닙니까? 바로 민방위 훈련이지요. 오늘은 그 민방위 훈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옛 기억의 보따리를 풀어놓기 전에 청취해진 제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우신 이 대한민국, 이 놀라운 조국의 이야기,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손가락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한 번,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 그 작은 움직임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사신 그 황금 같은 세월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게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옛 추억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도 두 눈 감으면 그 풍경이 그려지시죠? 매달 15일 오후 2시, 평범한 한낮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흥정하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고, 종로며 명동이며 도심 한복판은 바삐 오가는 사람들과 빵빵거리는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쉴 새치 없이 울렸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오후 2시가 땡 하고 가까워지면 온 나라가 숨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시, 우잉, 우이잉 하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길게 또 길게 온 하늘을 뒤흔드는 그 사이렌 소리.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 소리가 귀에 생생하시지요. 경계경보 발령이라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가 한꺼번에 멈추었습니다. 도로의 자동차들은 순식간에 길 가장자리로 세우르르 붙어 멈췄습니다. 택시도, 버스도, 자가용도, 트럭도 예외가 없었죠. 급한 일 있던 양반도 소용없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로 멈춰서 그저 창밖만 내다봐야 했습니다. 길을 걷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거나 근처 건물 안으로 얼른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가던 길에 바삐 가방을 추슬러 지하도로 내려갔고, 어떤 아주머니는 장바구니를 든 채로 처마 밑에 숨어 잠시 서 있어야 했죠. 학교에서는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한창 수업을 하시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자 모두 책상 밑으로 들어가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책볼을 끌어안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교복 차림으로 다들 후다닥 책상 밑으로 쏙 들어갔지요. 책상 밑에서 무릎을 모으고 쪼그리고 앉아 선생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공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두 손으로 머리를 꼭 감싸고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선생님 말만 들어야 한다. 아이들의 눈망울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들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철커덩 철커덩 돌아가던 미싱도,
덜그덕 움직이던 선반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공장장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모입니다. 사무실에서는 타자기를 치던 아가씨도 회의 중이던 부장님도 하던 일을 멈추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숙였지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방 마담은 커피를 내리다 말고 문 앞에 간판을 닫았고, 양장점 주인은 재단하던 옷감을 그대로 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장사하던 손을 멈추고 물건을 덮개로 덮었지요. 이 모든 일이 딱 20분, 길어도 30분 안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대규모 합창단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더 긴 사이렌이 우잉 하고 울려 퍼지면 공습 경보입니다. 이건 진짜로 적의 공습이 긴박하게 닥쳤다는 뜻이지요. 그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 지하 대피소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동네마다 대피소라고 쓰인 하얀 간판이 붙은 건물이 있었지요. 주로 큰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실이었습니다. 그 안으로 앞 사람의 등을 보고 줄지어 내려갔지요. 숨소리도 크게 못 냈습니다. 정말 전쟁이 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 하는 짧은 사이렌이 3번 반복되면 경보 해제입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자동차들이 슬슬 시동을 걸고 학생들은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와 옷을 툭툭 털고 공장의 기계들이 다시 덜그덕 돌아갑니다. 한순간 멈춰 섰던 대한민국이 기지개를 켜듯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보셨던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도 생생하시지요. 그뿐인가요? 밤에는 또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등화라는 말은 등불이라는 뜻이고 관제라는 말은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온 동네의 불을 다 끄는 훈련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했을까요? 적의 폭격기가 밤에 날아올 때 땅이 캄캄하면 아래가 어디인지 보이질 않아 폭탄을 제대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동네에 불이 훤히 켜져 있으면 적군 조종사, 눈에 마치 표적처럼 보이겠지요. 그래서 적에게 우리 위치를 들키지 말자 하고 밤에 모두 함께 불을 끄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밤, 저녁 8시가 되면 호루라기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삐삐기 칙. 그러면 집집마다 불이 차례차례 꺼지기 시작합니다. 거실에 형광등도 끄고 부엌에 백열등도 끄고 아이방에 책상 스탠드도 끄고 창문이 밝으면 안 되니까 이불로 창문을 꽁꽁 가리기도 했지요. 텔레비전도 꺼야 했습니다. 라디오는 소리를 아주 작게 줄였지요. 그 시간에는 온 동네가 어둠에 푹 잠겼습니다. 건너편 마을의 불빛도, 아파트, 단지의 불빛도 죄다 사라집니다. 오직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만 남은 것이죠. 가족들은 마루에 둥글게 모여 앉아 달빛만 받으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이게 진짜 전쟁이었으면 우리 이렇게 앉아있진 못했겠지 하셨지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20분, 30분의 어둠이 얼마나 길고 엄숙했는지 청취자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40세 이하 남성 총집합이라고 해서 동네 남자들이 민방위복을 입고 공터에 모여 훈련을 받기도 했지요. 짙은 갈색 또는 어두운 황토색에 가까운 그 민방위복. 소매는 민방위 완장이 둘러져 있었고 머리에는
민방위 모자를 꾹 눌렀었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죠. 아버지가 민방위 훈련을 가신다고 집을 나서시면 아들은 뒤에서 거수경례를 흉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는 뿌듯한 마음이 꼬맹이 가슴에 가득 차오르던 시절이었죠. 자, 청취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 훈련이 도대체 언제부터 왜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지시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민방위라는 말의 뿌리는 사실 6.25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어린아이였거나 미처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새벽에 38선을 넘어 내려왔죠. 그 무서운 전쟁이 터진 다음 해인 1951년 1월, 계엄사령부 안에 민방공본부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민방공이라는 말은 국민이 스스로 적의 공습을 막아낸다는 뜻입니다. 방공이라는 말은 공중 공격, 즉 비행기 공격을 막는다는 뜻이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과 북은 여전히 총부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언제라도 다시 쳐내려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특히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사건, 1968년 1월 21일, 이른바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이 터집니다. 북한에서 김신조를 비롯한 31명의 무장 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러 서울 한복판까지 내려온 사건이죠. 그중 김신조 한 명만 붙잡히고 나머지는 다 사살되었지만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저들이 정말로 또 쳐내려올 수도 있구나. 우리 대통령 계신 청와대 코앞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구나. 게다가 1970년대 초반이 되자 북한은 남침용 땅굴을 파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이 제일 땅굴을 발견한 것이 1974년이었지요. 철원 지역에서 땅굴이 발견됐을 때 온 국민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음흉한 자들이 땅 속으로 군대를 들여보내려고 수년간 땅굴을 파고 있었다니. 그리고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노리던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죠. 온 국민이 눈물로 슬퍼했던 그날, 청취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바다 건너 베트남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남베트남, 즉 자유진영이었던 월남의 수도 사이공이 공산군 손에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지요. 미군마저 헬기에 겨우 매달려 대사관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세계 뉴스를 탔습니다. 월남이 통째로 공산화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소식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기도 저렇게 무너졌는데 우리는 괜찮을 것인가? 북한이 이때다 하고 쳐내려오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도 저렇게 공산화되어 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바로 이런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1975년 6월 27일, 먼저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해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률 제2776호로 말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단순히 군대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 마을과 자기 동네를 지키는 민방위 대원이 되는 큰 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75년 9월 22일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아십니까? 처음 출발할 때 전국 8만 4,662개 단위 부대로 편성되었고 대원 숫자가 무려 390만 7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인구 3,500만이던 시절에 성인 남성 거의 대부분이 민방위 대원이 된 셈이었지요. 청취자 여러분의 아버지도, 형님도, 오빠도, 남편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 남성이시라면 여러분 자신도 그때 민방위 대원이었을 것입니다. 민방위 대원 자격은 어떻게 되었느냐? 창설 당시에는 20살부터 50살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국민이 대상이었습니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든 보충역을 마친 사람이든 제2국민역이든 군복을 벗은 남성이라면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까지 그대로 가야 했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한창인 시절을 나라를 지키는 일에 다 바친 셈입니다. 군대 3년, 예비군 8년, 민방위 15년 넘게, 장장 25년 이상의 세월을 모든 남자는 국방 의무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국방에 기여하신 남성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의 이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중 특정한 날 하루, 매달 15일이 공휴일이 아닌 보통 날이라면 그날 오후 2시에, 만약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혹시 토요일이면 그 전날 금요일에 훈련이 잡혔죠. 그날이 되면 온 국민이 하던 일을 멈추고 훈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 장사하는 일, 공부하는 일, 집안 살림,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다 함께 훈련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 시절을 직접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불평 한마디 없이, 아니 불평을 해도 결국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내 조국은 내가 지킨다. 내 고장, 내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뜨거운 애국심이 가슴 속에 펄펄 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하시던 어르신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영세한 가게 아주머니도 오후 2시가 되면 셔터를 내리고 문 밖으로 나와 민방위 대장의 지시를 받으셨습니다. 그 20분, 30분이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시간에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장사한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를 먼저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시골의 농부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내기철이면 하루 1시간이 아까운데 그래도 민방위 훈련 날에는 논 가장자리 흙 묻은 장화 그대로 벗고 읍내로 마을 회관으로 뛰어나오셔서 훈련에 참여하셨습니다. 공사 현장의 인부 아저씨도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던 시멘트 섞는 기계를 멈추고 안전모 대신 민방위 모자를 쓰셨지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던 직장인도 학생도 버스 기사도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또 어떠셨는지요? 매달 정해진 훈련 날이 되면 수업 계획을 바꿔가며 훈련에 맞춰
아이들을 이끄셨지요. 오늘은 민방위 훈련하는 날이다. 너희 모두 선생님 말 잘 듣고 움직여야 한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하고 따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왜 이런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편안하게 학교 다니는 건 다 어른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어른이 되면 그 몫을 해야 한다. 우리 조국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이다. 이런 가르침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던 것이죠. 그 시절에는 아이들 놀이에도 민방위가 들어갔습니다. 골목에서 친구들끼리 병정놀이를 하다가 사이렌 흉내를 내면서 우이잉 공습경보 하고 외치는 녀석이 꼭 있었지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일제히 숨을 곳을 찾아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 장난 같은 놀이가 사실은 아이들 머릿속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저절로 새겨 넣어주는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도시만 그랬겠습니까? 섬마을, 산골마을, 외딴 어촌까지.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 이장님도 민방위 대장을 겸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셨죠. 제주도의 어느 한적한 어촌에서도 해녀 아주머니들의 물질하던 작업이 그 시간에는 잠시 멈췄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남녀노소, 도시와 시골, 바다와 산속,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죠.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고단해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한 마음.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민방위 대원들은 훈련 날만 일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동네에 무슨 일만 있으면 앞장서셨지요.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나시지요? 여름에 장마가 져서 동네 하천이 넘칠 것 같을 때 한밤중에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동네 어르신들, 민방위 대원들은 지금 즉시 마을회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창 잠들었던 아버지들이 부스스 일어나 서둘러 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랜턴을 들고 빗속으로 뛰어나가셨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하천둑을 쌓고 물에 떠내려갈 뻔한 이웃집 짐을 옮기고 밤새 비를 쫄딱 맞으시면서 동네를 지키셨지요. 겨울에 폭설이 내려 마을길이 꽉 막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삽 하나씩 들고 새벽부터 나서서 골목골목을 치우셨지요. 그 덕분에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있었고 아픈 노인 한 분이 병원에 실려갈 수 있었습니다. 산불이 나면 또 어땠습니까? 가을 추수 끝내고 나서 산에 불이 났다는 소식만 들려오면 맨주먹으로 산을 올라가셔서 불을 끄셨지요. 연기의 눈물 콧물을 빼면서도 우리 동네 산을 지키겠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간첩 신고에도 민방위가 큰 몫을 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면 이장님이 마을 어귀에서 먼저 알아봤고 민방위 대원들이 조용히 움직여 경찰에 알렸지요. 실제로 여러 간첩 사건을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결정적인 제보를 해서 붙잡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섬마을에서 한밤중에 이상한 그림자를 본 민방위 대원이 이장님께 알렸고 이장님이 또 경찰에 급히 연락해서 결국 북한 간첩선 침투를 막아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명의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지켜낸 이 땅의 평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방위는 군대처럼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통비나 식사비 몇 푼 나오면 그게 다였지요. 말하자면 무급입니다. 자기 생업에서 시간을 빼서 자기 돈으로 밥 사 먹어가며 그저 내 나라, 내 동네를 지킨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런 국민이 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시니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십니까? 그 시절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흘리신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읽어주신 그 자랑스러운 역사, 그 뜨거운 땀의 이야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민방위 훈련이 과연 북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적 앞에선 우리 대한민국의 이 훈련이 북한 김일성과 그 일당에게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였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지요. 청취자 여러분, 북한은 1950년 전쟁을 일으키고도 우리나라를 집어삼키지 못했지요.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적화 통일을 꿈꿨습니다. 기회만 되면 다시 남침하겠다는 야욕이었지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군대 규모도 우리보다 많았고 대포며 탱크며 잠수함이며 무기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북한이 우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군의 힘이 컸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도 컸지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북한을 움츠러들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민방위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말입니다. 군대 대 군대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 전체의 싸움이지요.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어도 뒤에서 국민들이 허둥대고 무너지면 그 나라는 금방 무너집니다. 반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훈련되어 있고 침착하게 행동하면 그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쳐내려오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폭격기가 날아오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간첩이 잠입하고 땅굴로 특수부대가 들어오고 그런 아찔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 3천만이 아무런 훈련도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니다가 다치고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이렌이 울려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게 서 있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얼씨구나 좋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달랐습니다. 매달 15일 오후 2시면 온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자동으로 몸이 반응했습니다.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숨어야 하는지, 어떤 신호가 무슨 뜻인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북한을 무섭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 남쪽 놈들을 쳐들어가도 저것들이 꿈쩍도 안 하겠구나. 저것들은 훈련이 되어 있어서 당황하지도 않겠구나. 저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훈련은 단순한 방어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 즉 전국적인 연결망을 만드는 일이기도 했지요. 동네마다 민방위 대장이 있고 그 아래 분대장이 있고 또 그 아래 대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촘촘한 조직이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 짜여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이 조직이 바로 국민 방위 조직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간첩이 동네에 침투하면 이장님이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었고, 수상한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면 주민들이 서로 알아보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간첩들은 남한에 잠입해도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집을 들어가려 해도, 어느 동네를 지나가려 해도 온 동네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지켜보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민방위 훈련은 그 자체로 엄청난 국민 교육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온 국민이 같은 시각에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언제든 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정신을 새롭게 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력 안보, 즉 나라의 모든 힘을 다 모아 나라를 지킨다는 정신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말년에 여러 차례 남조선은 민방위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민방위가 북한 수뇌부에게도 그만큼 큰 압박이었다는 이야기죠. 군대만 가지고는 대적할 수 없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훈련된 방위군인 대한민국,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강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그럼 이 민방위 훈련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거대한 노력 중 하나였다는 것을 이제 잘 아시겠지요.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잠시 설명드릴까요? 자주라는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라는 뜻이고, 국방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정신입니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걸쳐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라는 목표 아래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우리 무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미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우셨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밤잠 못 자며 소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미사일의 첫 걸음을 뗐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방위성금 모금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학교에 다니시던 따님들, 아드님들이 방위성금이라고 적힌 봉투를 들고 집에 왔을 때 어르신들이 주머니를 탈탈 털어 몇백 원, 몇천 원씩 꺼내 담아 주시던 그 시절. 어려웠지만 아끼고 아껴 10원짜리 한 립이라도 보태려고 하셨지요. 그 성금들이 모이고 모여 우리 국군의 장비가 되고 우리 무기가 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이 시기에 체계가 잡혔습니다.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직후 창설된 향토 예비군.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 일정 기간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예비군, 민방위, 이 세 단계를 차례로 거치면서 평생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철저한 나라였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는 방공호라는 것이 동네마다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의 공습을 피할 수 있는 대피호, 그러니까 지하 방공 시설입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하에 방공호를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지요. 학교 운동장 한편에도 방공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기어 들어가 놀기도 했던 그 콘크리트 굴. 그게 다 유사시를 대비한 시설이었습니다. 지하철을 만들 때도 그냥 교통수단으로만 만든 게 아닙니다. 유사시에는 수만 명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되도록 설계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은 다른 나라 지하철보다 훨씬 깊숙이
땅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막아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걸 보고 놀라곤 합니다. 아니, 이 나라는 지하철 하나도 이렇게 전쟁 대비해서 만들었나 하고요. 이 모든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오늘날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제만 키운 게 아닙니다. 안보도 함께 탄탄히 다졌기에 이 경제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나라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는 일이죠. 경제 발전과 자주 국방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았습니다. 한쪽만 굴러서는 안 되고 양쪽이 함께 굴러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세대가 바로 그 두 바퀴를 동시에 밀고 가신 기적의 세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월이 흘러 오늘의 민방위 훈련은 어떻게 변했는지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민방위 훈련은 청취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시절의 훈련과는 꽤 달라졌습니다. 좀 느슨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하던 전국 단위 훈련은 이제 1년에 몇 차례로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남북 관계가 조금 풀리고 또 코로나라는 낯선 전염병이 터지면서 한동안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은 거의 열리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민방공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된 게 바로 2023년이었습니다. 공습에 대비한 전 국민 훈련을 6년이나 쉬고 있었던 셈이지요. 민방위 대원의 대상 연령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20살부터 50살까지였는데 지금은 20살부터 40살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육 시간도 창설 당시에는 연간 4시간이었다가 한때 30시간까지 늘어나기도 했는데 요즘은 다시 연간 몇 시간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 내용도 예전처럼 실제 훈련 위주가 아니라 요즘은 영상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즉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받는 교육이 많아졌습니다. 훈련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북한의 공습에 대비한 훈련이었다면 요즘은 지진, 화재,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훈련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화생방, 즉 화학무기나 생물학 무기, 방사능 같은 현대식 위협에 대비한 훈련도 있고 테러에 대비한 훈련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니 훈련도 바뀐 것이죠. 게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민방위 훈련을 귀찮아하거나 심지어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좀 안타까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고 자연재해에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 최근 들어 민방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6년 만에 재개된 전국 민방공 훈련이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그 1970년대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던 작은 나라. 그러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작은 나라. 매달 사이렌 앞에 모두가 멈춰서던 그 놀라운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오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민방위 훈련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첫째, 안보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한 번 해놓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켜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매달 15일 사이렌 앞에 멈춰 서셨던 그 세월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군은 휴전선에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군들도 훈련장에서 피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국민이 하나 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의 진짜 힘은 사실 훈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이 같은 시각에 같은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는 바로 그 경험에 있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내 조국을 지키자 하고 움직이던 그 힘. 바로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켜갈 힘입니다. 셋째, 준비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 홍수, 태풍, 화재. 세상에는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평소에 조금 귀찮고 조금 힘들어도 훈련을 해두면 그 훈련이 정작 위기 때 목숨을 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진에도 침착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몸에 익힌 지진 대피 훈련 덕분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받으셨던 그 민방위 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 시절 실제 공습이 터졌더라도 우리 국민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평소 훈련 덕분이에요. 넷째, 청취자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세대만큼 고생하고 희생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루어낸 세대는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쓰라림을 보고 자라시거나 혹은 갓 태어나셨고 6.25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으셨고 보릿고개에 배고픔을 견뎌내셨고 독일 탄광과 월남 정글에서 피땀 흘려 외화를 벌어오셨고 공장과 논밭과 건설 현장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러면서도 매달 사이렌 앞에 멈춰 서서 나라를 지키셨던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세대가 역사에 또 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의 그 자부심, 그 자긍심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이야기를 우리 손주들에게 꼭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민방위 훈련이 왜 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달 사이렌 앞에 멈춰 섰다. 이 할아비가 민방위복을 입고 훈련을 받았다. 덕분에 네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귀한 손주들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많은 피땀 위에 세워진 나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한 번, 구독 버튼 한 번.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이야기,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75년
9월 21일 창설된 대한민국 민방위대 390만 명이 넘는 대원들로 출발해 매달 15일 오후 2시 전 국민이 사이렌 앞에 멈춰서서 나라를 지키던 그 전설 같은 풍경. 도로에 자동차가 멈추고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숨고 밤에는 온 동네의 불이 일제히 꺼지던 그 시절. 그 훈련이 북한의 남침 야욕을 막아냈고 경제 발전과 더불어 자주국방의 두 바퀴를 동시에 굴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인공이 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셨습니다. 정말로 대단하고 자랑스럽고 눈물 겹도록 감사한 세대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